스파크 엘 맥니콜 지음 심연희 옮김 1장 글씨가 창피할 정도로 엉망이구나. 빈정대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 앞에 놓인 종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나는 읽을 수 있는데 선생님은 왜 그러실까? 눈물 때문에 앞이 흐릿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잘 읽을 수 있는 글씨 같은데. 어느새 나를 쳐다보는 반 아이들의 눈빛이 느껴졌다. 내 단짝이었던 친구, 그 애와 새로 단짝이 된 다른 친구, 그리고 얼마 전에 전하고 나이의 눈빛까지도. 남자애들 몇은 대놓고 낄낄 웃어댔다. 눈앞의 글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머피 선생님이 내 책상 위에 있던 종이를 획 채간 것이다. 선생님은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다. 종이 찢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귓가에 북처럼 마구 울렸다. 종이에 쓰인 내가 지어낸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이 제발 찢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소리 같았다. 선생님은 찢은 종이를 한데 구겨 교실 쓰레기통을 향해 던졌다. 종이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저기 해진 낡은 카페 뒤에 내가 쓴 이야기가 뒹굴었다. 다시는 이따위로 서툴게 글씨 쓰지 마라. 선생님은 소리쳤다. 어쩌면 소리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내 말 알아듣겠니, 아델린? 난 아델린보다 에디라고 불리는 게 더 좋은데. 절대로 이렇게 글씨 쓰면 안 돼. 내 또래의 여자애 중에서 너처럼 쓰는 아이가 있니? 내 글씨는 유치원생이 쓴 것 같잖아. 난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언니 키디가 여기 같이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언제나 잘 설명해 주니까. 키디는 나랑은 달리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상황을 설명할 줄 안다. 무엇보다 나를 다 이해한다. 내 말 알아들었냐고? 선생님의 고함 소리가 너무 컸다. 그 뒤에 이어지는 성난 침문 역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덜덜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도 알겠다고 대답해야만 한다는 걸 나는 안다. 선생님은 내게 더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다. 아이들도 더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새로운 전학생만 내 쪽을 힐끔거렸다. 그리고 내 단짝이었던 제나가 요즘 늘 붙어다니는 에밀리에게 무엇라고 소곤거리는 게 보였다. 원래 우리 담임은 브라이트 선생님이었다. 나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다. 자신의 이름 옆에 미소 짓는 자그마한 태양을 그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는 분이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은 병이 났고 대신 머피 선생님이 우리 반을 맡았다. 새학년이 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좀 더 잘 적응할 줄 알았는데 나는 휴대용 유의어 사전을 슬그머니 꺼냈다. 키디가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나는 같은 말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 그걸 잘 아는 키디가 선물한 사전이다. 키디는 사전을 주면서 유의어 사전, 유의해서 보관해 라고 말해서 우리는 같이 웃었다. 나는 한 단어에 담긴 다양한 뜻을 살펴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고함과 종이 찢는 소리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단어를 찾았다. 줄이다 라는 말이다. 이런 날이면 난 도서관에서 점심을 보낸다. 도서관에 가려고 의자를 정돈하는데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깜짝 놀랐다. 몹시 놀라는 나를 반 아이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큰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핑핑 돈다. 누가 내 머리에 드릴을 갖다 대는 느낌이다. 나는 배운 대로 숨을 천천히 쉬면서 앞을 똑바로 보고 복도를 걸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 옆 사람과 말하면서도 왜 저렇게 크게 떠들까? 또 아이들은 내 옆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 서로 밀치거나 잡는 심한 장난을 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목이 뜨거워졌고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뛴다. 마침내 도서관에 오면 모든 게 조용하다. 공간도 넓고 탁 트여 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이 하나 열려 있다. 여기서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없다. 분류 번호가 붙은 책들은 나란히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다. 그리고 사서인 앨리슨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있다. 에디. 선생님은 곱슬거리는 짙은 머리카락에 커다란 안경을 썼다. 키가 크고 깡 말랐는데 주로 낡은 점퍼를 입는다.
유의어 사전에 있는 말을 사용해서 앨리슨 선생님을 표현하자면 친절하다라는 단어가 딱이다. 하지만 나는 선생님을 그냥 좋다라고 표현하고 싶다. 정말로 좋은 분이니까. 내 뇌는 이미지를 아주 잘 떠올린다. 나는 모든 걸 특정한 그림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머릿속으로 앨리슨 선생님을 떠올린다. 너한테 딱 맞는 책이 왔단다. 선생님은 내게 재미없는 뻔한 질문을 던지지 않아서 좋다.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주말에 뭐 했는지, 이 학교를 졸업한 우리 언니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절대로 묻지 않는다. 그냥 곧바로 책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자, 가보자. 선생님은 나를 독서 테이블로 데려가서 커다란 양장본 책을 건네주었다. 그러자 아까 교실에서 느꼈던 끔찍한 감정들이 옅어지는 것 같았다. 상어다! 나는 곧바로 책장을 넘겨 차례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집어가며 훑었다. 작년에 앨리슨 선생님한테 상어를 무척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가장 관심 가는 존재라고. 고세의 이집트인이나 공룡도 좋아하지만 그보다 상어를 훨씬 더 좋아한다고 말이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셨구나. 내가 책 속에 막 빠져들려고 할 때 선생님이 말했다. 이건 백과사전 같은 거란다. 백과사전은 한 가지 주제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지. 이 책에 상어에 대한 모든 게 나와 있어. 너무 신난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미 이 책의 내용을 다 알지도 모르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다. 그제서야 나는 선생님이 농담을 했다는 걸 알았다. 상어는 뼈가 없어요. 나는 청상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6가지 감각이 있어요. 사람처럼 5가지가 아니에요. 상어는 대기 중에서 전류를 느껴요. 생명체의 전류를 느낀다고요.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피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상어들의 감각은 때로 아주 예민하다. 너무 시끄럽게, 너무 강렬하게, 너무 심하게 모든 걸 느낄 수 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린란드 상어의 사진이 나왔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 속에서 홀로 수영하는 고독한 모습이었다. 나는 사진 속 상어의 지느러미를 만지며 말했다. 사람들은 상어를 이해 못해요. 사실 많은 사람이 상어를 싫어하죠. 무서워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어를 해치려고 하죠. 앨리슨 선생님은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 집에 가져가서 원하는 만큼 보고 돌려주렴, 에디. 나는 선생님을 올려다보았다. 선생님의 입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다. 생각이 담긴 눈이었다. 고맙습니다. 나는 이 말이 선생님한테 잘 전달되도록 기쁜 마음을 담아 말했다. 선생님은 자리로 돌아갔고 나는 책에 빠져들었다. 교실에서 너무 시끄럽고 힘든 상황을 겪어서 신경이 흥분 상태였지만 책을 읽기 시작하자 더할 나위 없이 차분해졌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거기서는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고 내게 고함치는 사람도 없다. 단어들은 모두 규칙을 따르고 있다. 사진이나 그림 같은 이미지들은 밝고 생생해도 나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다. 밤에 잠들 때면 나는 바다의 차가운 물결 아래로 다이빙해서 상어와 함께 헤엄치는 상상을 한다. 우리는 가라앉은 난파선과 수중 동굴, 산호초를 탐험하곤 한다. 온갖 색깔을 품은 바다는 아주 넓고 탁 트여 있다. 몰려드는 사람들도 없고 누구도 날 잡거나 밀치지 않는다. 나는 상어의 등지러미를 잡거나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나란히 수영을 한다. 거기서는 한마디도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다. 2장. 하루 중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은 언니 키디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퇴근한 아빠가 요리를 하고 있다. 오늘은 월요일, 저녁으로 파스타를 먹는 날이다. 나는 맛이 담백한 파스타를 좋아한다. 소스 맛이 조금만 강해도 혀가 소스에 절여 죽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아빠는 내게는 순한 크림 소스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는 다른 소스를 만든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언니들과 나까지 5이다. 간호사인 엄마는 저녁 근무가 없을 때만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는다. 거의 다 준비됐다, 에디. 내가 집에 와도 곧바로 나한테 이것저것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걸 아빠는 안다. 나는 집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걸 알려준 사람이 키디다. 키디는 내게 그 사실을 알려준 다음 아빠에게도 말했다. 그 뒤로 마음이 꽤 편안해졌다.
나는 저녁 차리는 걸 도우면서 아빠와 함께 삶은 파스타 면을 천장에 던졌다. 면발이 잘 달라붙으면 익은 것이다. 천장에 잠깐 붙었던 면발이 떨어지자 아빠는 그걸 입으로 받아 먹었다. 그러고는 웃으면서 위층에 있는 니나를 향해 말했다. 카메라에 대고 그만 말하고 저녁 먹으러 내려와라. 니나가 앉았던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 카메라 렌즈가 꺼지면서 윙윙대는 소리, 방문이 무심히 탈칵하고 닫히는 소리를 아빠는 듣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다 들을 수 있다. 니나 역시 우리 언니다. 니나는 늘 집에 있고 늘 무언가를 원한다. 하지만 솔직히 니나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다른 집에서 사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꿈꾸는 것 같다. 니나가 유튜브 영상에서 본인은 이렇게 산다며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삶의 아주 일부분이다. 깔끔하고 단정한 장밋빛이 도는 황금색의 삶, 한껏 꾸민 내 삶. 니나는 밤새 머리카락을 금발로 염색했고 딱 어울리는 귀걸이를 했다. 옷은 폴라티의 체크 스커트를 입는다. 그리고 카메라에 대고 수만 명의 사람에게 옷과 화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영상 속 니나는 평소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는다. 오늘 영상은 무슨 내용이었어? 아빠는 주기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한다. 그걸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한다. 상대방의 삶에 관심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물어볼 질문이 수백 가지나 있을 텐데 그 수백 가지 질문은 절대로 똑같지 않을 텐데 그냥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답해줬어. 니나는 레인지 위에 파스타를 접시에 덜면서 말했다. 파스타에서 풍기는 강한 소스 향이 내 코를 찔렀다. 신제품 언박싱을 그만둔 다음부터 조회수가 떨어졌어. 엄마는 니나에게 달마다 옷과 화장품을 잔뜩 사는 건 낭비라고 말했다.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그때 여기저기서 문들이 쾅쾅 닫히고 큰 소리가 나서 나는 손을 덜덜 떨었다. 니나는 냉장고 문을 열고 주스를 꺼내며 말했다. 걔는 아직 안 왔어? 걔는 아마도 키드일 것이다. 나는 저 말을 하는 니나의 목소리를 눈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두 가지 색깔이다. 하나는 어두운 색, 또 하나는 밝은 색이다. 두 색 모두 니나가 키디에게 느끼는 색이다. 왜 반대되는 두 가지 색을 가지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니나는 내가 기다리는 언니가 아니다. 내가 기다리는 건 키디이다. 아빠는 니나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니나는 내게 물은 게 아니었다. 날 보고 있지 않았으니까. 나는 포크로 파스타 면을 돌돌 말았다. 학교는 어땠어? 내 어깨쯤에 니나의 눈길이 닿는 게 느껴졌다. 나는 어깨를 으쓱여서 눈빛을 털어버렸다. 니나는 식탁에 다가와 앉으며 말했다. 내가 물어봤잖아. 왜 대답 안 해, 에디? 니나. 아빠는 니나를 부드럽게 꾸짖었다. 기억이 안 나. 내가 이렇게 답하면 니나는 항상 뭐라고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다. 귀찮아서 대강 말하는 것도 아니다. 정말로 나는 곧바로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해서 생각하는 게 어렵다. 이틀 정도는 지나야 겨우 사건들이 차근차근 정리되어 온전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니나는 포크로 접시를 마구 긁으며 내게 말했다. 그 소리 때문에 속이 안 좋아졌다. 넌 기억력이 아주 좋잖아. 그러니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이제 니나는 내가 아니라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선생님은 마음에 들어? 내 머릿속에 머피 선생님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빨 하나가 정말 노랗고 손톱이 길었다. 키디가 말한 그대로였어. 내 말을 들은 니나는 포크를 세게 내려놓았다. 그게 뭐야? 그건 키디의 의견일 뿐이야. 그 선생님이 키디를 가르친 건 아주 오래전이야. 에디, 내가 그 선생님을 만난 지는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 어떤 분인지 내가 제대로 알 리가 없어. 그럼 나한테 왜 물어본 거야? 난 니나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답을 정해두고 묻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답이 뭔지 모르겠다. 니나는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무척 관심이 많은 것처럼 정말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대한다. 나는 그 모습을 가끔 찾아본다. 매주 토요일 진료를 받을 때면 심리치료사 선생님은 내 앞에 사진을 몇 장 펼쳐놓는다. 각각 다른 얼굴을 한 사람들의 사진이다. 치료사 선생님은 얼굴이 다른 게 아니라 표정이 다른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표정으로 보이냐고 물어보지만 나에게는 그냥 다른 얼굴로 보일 뿐이다. 그 사람들이 뭘 느끼는 것 같은지 대답할 수가 없다.
표정이란 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그 표정을 보고 어떻게 기분을 알아채야 하는지, 나는 왜 그걸 모르겠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 연습해왔고 점차 나아지는 중이다. 카메라를 보면서 활짝 웃는 니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자신의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그들은 모르는 사람인데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도, 나는 진짜 동생인데 니나는 내가 읽어낼 수 없는 얼굴로 날 쳐다본다. 니나가 원하는 건 진짜 뭘까?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다. 커다란 부엌 유리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아빠나 니나가 눈치채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어가 나갔다. 노크하기 전에 손가락으로 유리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키디였다. 부엌 유리문이 열리고 그 사이로 키디가 들어왔다. 나는 키디를 끌어안았다. 내가 안는 사람은 키디뿐이다. 키디는 나를 너무 꽉 안지도 않고 안을 때 긴장하지도 않는다. 키디는 내 코를 괴롭히는 강한 향수를 뿌리지도 않고 집냄새가 나는 순한 비누만 쓴다. 안녕 사랑하는 내 동생. 이 말을 하는 키디의 목소리는 단 한 가지 색이다. 뜨겁게 녹아내린 아름다운 황금빛. 나는 키디의 몸에 얼굴을 비비면서 미소 지었다. 키디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 내가 키디를 놓아주자 키디도 나에게서 떨어졌다. 니나, 나도 대학 그만두고 너처럼 유튜버나 될까 봐. 키디는 내 옆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남은 파스타를 먹기 시작했다. 참고 들을 만한 강의가 하나도 없어. 강의실은 끔찍하고. 웃기는 소리 하네. 니나는 비꼬듯 말했지만 얼굴에는 아주 살짝 미소가 떠올랐다. 강의실이 뭐가 문제인데? 내 질문에 키디는 나를 보면서 씩 웃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마주 웃었다. 조명이 나빠. 나는 그 말을 이해하고서 고개를 끄덕였다. 니나는 주스를 마시며 말했다. 아, 또 왜 이러지? 너희 둘만 아는 자질구레한 비밀 이야기. 조명이 나쁘다는 건 불빛이 너무 밝다는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두통이 일어나고 눈도 아프다. 그것들은 너무 시끄럽게 보인다. 키디는 니나와 쌍둥이다. 하지만 키디는 니나와 같지 않고 나 같다. 나처럼 자폐 성향이다. 저녁을 먹은 후 키디와 나는 강을 따라 산책했다. 우리는 진흙토성이 강변에 깔린 자갈길을 신발로 밟을 때 들리는 버석거리는 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손을 뻗어 나뭇잎을 만졌다. 이 이파리는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곧 죽을 것이다. 엄마가 나무에 달린 이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줬을 때 난 너무 충격을 받아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나뭇잎이 죽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설명했다. 나뭇잎은 죽는 게 아프지 않다고 했다. 머피 선생님이 오늘 나한테 소리 질렀어. 내가 글씨를 너무 못 쓴대. 나는 돌멩이 하나를 발로 찼다. 공기를 가르며 날아간 돌은 흐르는 물속으로 떨어졌다. 키디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슬쩍 바라보았다. 키디가 내 얼굴을 읽기 힘들어한다는 걸 난 안다. 우리는 강 위에 놓인 다리로 올라갔다. 난 강물에 떨어뜨릴 나뭇가지를 한 움큼 쥐고 있었다. 선생님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어, 에디. 내가 쓴 글씨를 읽을 수가 없대. 왜지? 단순히 글씨 문제가 아니야. 너의 운동 능력 때문이야. 키디는 말을 멈추고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운동 능력이 왜? 우리 뇌는 손에 메시지를 보내서 뭘 해야 할지 알려줘. 키디는 손가락으로 내 관자놀이를 살짝 건드린 다음 손바닥을 가리켰다. 그런데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뇌에서 손으로 정보가 가는 과정이 조금 독특해. 그래서 뇌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손으로 그걸 정확히 해내는 게 어려워져. 그러면 손으로 글씨를 정확하게 쓰려고 바삐 움직이느라 보기 좋은 예쁜 글씨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알았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키디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키디는 내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웃었다. 내 글씨도 그래. 그래서 니나가 크리스마스 카드 쓸 때 우리한테는 글씨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웃으면서 작년 12월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벽난로 앞에 앉은 니나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잔뜩 늘어놓은 모습이었다. 니나는 아주 진지하게 카드를 썼고 포장도 정성스럽게 했다. 대학에서는 노트북을 사용하니까 훨씬 편해. 키디의 말을 듣고 나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머피 선생님은 내가 노트북 쓰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 말에 키디는 한숨을 쥐었다. 그렇겠지. 내 기억이 맞다면 그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참, 우리 반에 전학 온 여자애가 있어. 나는 대화 주제를 바꿨다. 엄마가 알려준 방법이다. 대화하다가 할 말이 없어지면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귄 것 같아. 키디와 나는 다리 난간에 섰다. 이제 강에 나뭇가지를 떨어뜨릴 차례였다. 그러면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할지도 모르겠네. 나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떨어뜨렸다. 나뭇가지가 수면에 닿아 첨벙대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답했다. 그 애가 도서관을 좋아하면 참 좋을 텐데. 내 베프 제나는 어쩌고? 걔는 지금 에밀리랑 다녀. 에밀리는 날 싫어하는 것 같아. 키디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엄마나 니나에게 말했더라면 다들 내가 바보같이 군다고 하겠지. 그러면서 점심시간에 제나 에밀리와 같이 앉으라고. 두 사람과 친해지라고 하겠지. 착하고 친절하게 대해봐. 그러면 걔들도 당연히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할 거야. 라고. 키디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안다. 내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도 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다는 것 역시 안다. 나는 아이들의 수군거림과 빤히 쳐다보는 눈빛, 깔깔대는 웃음소리를 떠올린다. 이것들이 가장 안 좋은 거라는 것도 안다. 그러면 새로 왔다는 애랑 꼭 친구가 되어야겠네. 키디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년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놀이터에 있는 애들에게 가서 같이 놀자고 말하기가 쉬웠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뛰어노는 것보다 끼리끼리 앉아서 말하는 걸 더 좋아한다. 다 같이 뛰어놀던 때가 그립다. 키디는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을 걷어내며 말했다. 있잖아, 난 대학에서 사람들한테 자폐 성향이 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키디를 빤히 올려다보았다. 키디는 키가 아주 크다. 그래서 언제나 올려다보게 된다. 대체 왜? 키디는 자폐 성향이 있다고 말하는 걸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빠가 언제나 말했듯 그것에 있어 아주 당당한 사람이다. 키디도 나처럼 10살쯤에 자폐 진단을 받았다. 엄마 말로는 쌍둥이 중 니나는 발달 과정대로 컸다고 했다. 잘 걷고 말도 빨리 하고 음식을 가리지도 않았고 학교 성적도 좋았다고 했다. 하지만 키디는 5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 키디는 그때 말을 못했던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안 했던 거라며 장난스레 말하곤 한다. 키디는 다른 아이들과 전혀 잘 지내지 못했고 선생님들과 싸웠고 감정 조절을 힘들어했다. 키디는 관심이 생기거나 마음이 내킬 때만 수업에 참여했다. 엄마는 학교에서 키디가 수학 수업을 안 듣고 교실에서 도망쳤다는 전화가 종종 왔다고 했다. 지금 나는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뭐든 키디에게 물어본다. 왜 내 글씨가 읽기 힘든 건지, 왜 시끄러운 소리를 듣거나 밝은 색을 보면 머릿속에 불이 붙는 것 같은지. 하지만 키디가 내 나이였을 때에는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